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죠.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기술 얘기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정말 대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엣지 컴퓨팅이다, 고성능 모바일 기기다 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이러다 보니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냥 빨라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맞아요. 단순히 속도나 용량만 키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전기를 덜 먹어야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도 좀 바꿔야 하고요. 심지어는 뭐랄까? 컴퓨터 시스템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화들이 막 예고되고 있거든요. 와, 시스템 구조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로드맵들은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각 기업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쓰실 기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 계획부터 한번 보죠. 보니까 2026년부터 한 2031년까지 꽤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28년까지 보면 HBM4, HBM4E가 있고 또 커스텀 HBM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컨트롤러 같은 걸 메모리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커스텀 HBM 개념이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HBM 메모리를 여러 층 쌓아 올린 뭐랄까 케이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그 맨 아래층,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라는 기초가 되는 층이 있거든요. 아, 베이스 다이? 네, 기존에는 보통 AI 칩이나 GPU 같은 프로세서 안에 이 메모리를 지휘하는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의 일부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커스텀 HBM은 이 기능을 바로 HBM의 그 베이스 다이 위로 옮겨오겠다는 구상인 거죠. 아하, 메모리 자체에 컨트롤러 기능을 넣는다. 그렇죠. 일부 기능을요. 이렇게 되면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그 컨트롤러가 차지하던 자리가 비잖아요. 네, 공간이 생기겠네요. 네, 그 귀한 공간에 AI 연산을 더 잘하는 코어를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 자체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세서랑 메모리 사이를 데이터가 오가는 그 경로가 짧아지니까요. 신호 전달에 드는 에너지 소모, 즉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성능도 높이고 전력도 아끼고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걸 구현하려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협력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해요. 아, TSMC랑요? 네. 고객사, 그러니까 AI 칩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자기들 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을 얻게 되는 셈이죠. 고성능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진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메모리가 프로세서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성능 효율을 다 잡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HBM 말고 다른 D램 쪽은 좀 어떤가요? LPDDR6도 보이고 특히 AID라는 이름이 붙은 AI 특화 드램 솔루션들이 좀 여러 개 언급되어 있네요. 낸드 플래시 쪽도 AIN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D램, 낸드가 아니라 AI 특화는 뭐가 다른 걸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AID와 AIN은 메모리가 더 이상 단순히 데이터 창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연산이라는 그 작업 자체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됐다는 의미입니다. 메모리가 연산을 돕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 AID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첫째, AIDO,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최적화 버전은 AI 시스템 운영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여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네. 둘째는 AIDB, 브레이크스루, 돌파구인데요. 이건 엄청나게 큰 용량의 메모리를 만들고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아주 유연하게 할당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프로세서는 빠른데 메모리가 못 따라가는 거요? 맞아요.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제때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AIDE,
익스텐션, 확장은 D램의 쓰임새를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같은 새로운 AI 응용 분야로 넓히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적용 분야를 넓히는 거군요. 네, AI-N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AI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에 최적화된 그런 낸드 플래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메모리도 AI 작업 스타일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메모리의 역할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와, 정말 큰 변화네요. 메모리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니. 그럼 이제 2029년 이후 장기 계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차세대 HBM인 HBM5, HBM5E, 그리고 커스텀 HBM5 개발이 언급되네요. 네, 그렇죠. 계속 진화하는 거죠. D램 쪽에서는 DDR6와 GDDR7 넥스트가 등장하고 3D D램이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걸 보면 지금 최신 기술인 DDR5나 GDDR7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GDDR7 넥스트 언급이 시기적으로 좀 흥미로운데요.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1세대 GDDR7 그래픽 D램 속도가 핀당 한 30에서 32GBps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술 표준, 그러니까 JEDEC 표준상으로는 최대 48GBps까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 아직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최고 속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그래픽카드나 칩셋이 나오려면 뭐 기술 성숙도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적어도 2027년에서 2028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 2029년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인 GDDR7 넥스트가 등장한다는 계획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삼성이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카드용 GDDR7을 처음 공급했고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도 곧 이어서 공급할 테니 앞으로 나올 고성능 그래픽카드 성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네. 그럼 DDR6는요, 일반 PC용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DDR6가 2029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쓰는 일반 데스크톱 PC나 노트북에서 DDR5 다음 규격을 만나려면 앞으로도 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꽤 걸리네요. 네, 기술 발전은 빠른데 이게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D D램은 말 그대로 메모리 셀을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기술인데 이건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개발 단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 낸드 플래시 쪽으로는 400단 이상 쌓아 올린 4D 낸드, 그리고 HBF, 고대역폭 플래시라는 솔루션이 계획되어 있네요. 특히 HBF는 차세대 PC에서 AI 추론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400단 이상 낸드는 뭐 메모리 셀을 얼마나 더 높이 쌓아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이 끊임없는 집적도 경쟁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HBF, 하이어 밴드위스 플래시 기술이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낸드 플래시가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수동적인 저장 장치를 넘어서겠다는 거거든요. AI 연산 과정, 특히 추론 작업, 인퍼런스 작업에 좀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론 작업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PC에 내려받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실행해서 AI 챗봇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때 HBF 기술이 적용된 SSD는 필요한 모델 데이터를 CPU나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로 훨씬 더 빠르게 전송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I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저장 장치도 AI 시대에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플래시 메모리의 역할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계획만 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특히 LPDDR6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이게 CS2026 혁신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기대가 큰 기술 같아요. 네, 그렇죠. LPDDR 쪽은 삼성이 또 강점을 보이는 분야니까요. 네, 사양을 보니까 12나노 공정에 최대 10.7GBps 속도, 그리고 데이터 통로, I/O 채널 수를 늘려서 대역폭을 극대화했다고 하네요. 모바일 기기나 엣지 컴퓨팅, 온디바이스 AI에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
LPDDR6의 시작 속도가 10.7GBps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삼성이 이미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LPDDR5X의 최고 속도랑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이게 마치 예전에 DDR4 메모리 마지막 세대 성능이 DDR5 초기 세대 성능이랑 비슷했던 것처럼 기술 세대가 바뀔 때는 이렇게 성능이 좀 겹치는 구간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는 바로 에너지 효율에 있어요. LPDDR6는 같은 속도를 내는 LPDDR5X보다 전력 소모를 약 21%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중요한 기기나 아니면 자꾸 뜨거워지기 쉬운 그런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기를 훨씬 덜 먹으니까요. 배터리 시간이 늘어나겠네요. 네. 물론 LPDDR6는 앞으로 최대 14GBps까지 속도가 더 빨라질 예정이라서 결국에는 가장 빠른 LPDDR5X조차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인 거죠. 성능은 비슷하게 시작해도 전기를 덜 먹는 게 핵심이군요. 배터리 오래 가는 건 뭐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근데 LPDDR6에는 보안 기능도 강화되고 적용 분야도 모바일을 넘어서 뭐 산업용이나 미션 크리티컬 AI 환경까지 확장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메모리의 보안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건 점점 더 많은 AI 연산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우리 손안의 기기,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요? 네, 스마트폰의 개인 비서 기능이나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의 제어 장비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기업 비밀일 수도 있고 또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판단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민감한 정보들이네요. 네,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단에서부터 유출되거나 변조되는 걸 막기 위해서 LPDDR6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는 강화된 보안 메커니즘이 내장되는 추세입니다. 보안이 중요해지는군요. 그리고 또 산업용이나 미션 크리티컬 환경, 예를 들면 뭐 발전소 제어나 의료 장비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단순히 빠른 속도보다도 극도의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장시간 작동에도 문제가 없는 저전력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고장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LPDDR6는 이런 아주 까다로운 요구 조건까지 만족시키면서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속도 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기술 발전을 좀 살펴보죠. 여기서는 특히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하는 새로운 일감마 제조 공정이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EUV 도입이 좀 관심사였죠. 이 공정으로 만든 LPDDR5X 메모리 샘플을 고객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고요. 이전 공정, 그러니까 1베타 공정보다 전력 소비는 20% 줄이고 성능은 15% 높이고 데이터 저장 밀도, 즉 비트 직접도는 무려 30%나 향상시켰다고 하니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늦게 D램 생산에 EUV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후발주자죠. 네, EUV 장비라는 게 워낙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을 잡는 게 어렵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비용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EUV 도입 결정은 항상 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이 발표한 대로 비트 집적도를 30%나 높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전 1베타 공정 수준의 수율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칩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수율만 잡으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셈이죠. 기술적으로 이 1감마 공정은 마이크론의 6세대 10나노급 공정에 해당하는데요. 아주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릴 때는 EUV 빛을 쓰고 다른 부분은 기존의 DUV, 심자외선 기술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결합한 겁니다. 여기에 개선된 HKMG 기술이나 후공정 배선 구조 개선 같은 다른 기술들도 함께 적용됐고요. 복합적인 기술이네요. 네, 현재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첫 EUV 장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일본과 대만 공장에서 EUV 생산 능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후발주자지만 꽤 공격적인 기술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 일감마 공정으로 만든 첫 제품이 이번 LPDDR5X는 아니라고 하네요.
아, 네, 맞아요. 올해 초에 이미 16기가비트 용량의 9200메가비트/s를 내는 DDR5 메모리 칩을 이 공정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었다고요. 네, 먼저 DDR5에서 선보였었죠. 마이크론은 이 1감마 공정을 우리가 살펴본 LPDDR5X뿐만 아니라 일반 PC형 DDR5,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인 GDDR7,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까지 거의 모든 D램 제품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답니다. 하나의 강력한 공정 기술로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쟁 상황을 보면 마이크론은 EUV 도입 시점은 다소 늦었지만 이 1감마 공정을 통해서 전력 효율 개선 20% 감소, 성능 향상 15% 증가, 그리고 집적도 향상 30% 증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선언한 셈이에요. 네,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런 장점들은 AI 연산이나 고성능 모바일 컴퓨팅처럼 막대한 메모리 성능과 효율을 요구하는 현재 산업 트렌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1감마 공정의 성공적인 대량 생산과 또 다양한 제품으로의 확대 적용은 마이크론의 향후 시장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 AI 서버, PC, 스마트폰. D램이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1감마 기술의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미래 메모리 기술 로드맵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은 고객 맞춤형, 즉 커스텀 HBM으로 진화하고 또 HBM5E 같이 더 빠르고 강력한 차세대 버전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네, 맞춤화와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PC나 모바일 기기의 D램, DDR이나 LPDDR은 DDR6, LPDDR6로 발전하면서 에너지 효율과 속도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효율성이 중요해지고 있죠. 낸드 플래시 저장 장치는 400단 이상으로 더 높이 쌓아 올리는 초고집적 경쟁과 함께 HBM처럼 AI 연산을 돕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까지 추가하려는 시도가 보이고요. 네, 저장 장치도 이제 AI 파트너가 되려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1감마 공정처럼 EUV 같은 최첨단 제조 기술을 통해서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계속 돌파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눈부신 발전 뒤에는 사실 공통적인 거대한 동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AI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네,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AID, AN, 커스텀 HBM, HBF 같은 기술들은 AI라는 특정 목적에 맞춰서 메모리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분할하는 그런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목적에 맞게 특화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DDR6, LPDDR6, 400단 이상 낸드처럼 전반적인 성능, 용량, 효율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SK하이닉스와 TSMC의 커스텀 HBM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는 단순히 메모리 회사 혼자만이 아니라 칩 설계 회사, 파운드리 같은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협업이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로드맵들은 대부분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실현될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점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기까지는 기술 개발, 양산 안정화, 시장 적용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 메모리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기기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기술 분야의 혁신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끊임없는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스마트폰, PC,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AI 서비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하고 편리해질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